장동희 의원님은 지금 예산안 조정소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민생인지를 떠나서 예산의 최종적인 목적, 예산이 가리키는 것은 전부 다 국민의 삶,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국정 철학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평가하거나 심사할 때 있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본래 목표했던 바를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평가를 해야지 이게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정책이다. 아니면 또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심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 안정망 구축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 여당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학규 의원님께서 눈치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저희가 눈치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치 없는 예산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핵심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처음 예산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정하게 몇 퍼센트 이상은 깎아야 된다. 아니면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의 대자, 청와대 청자만 들어가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미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 안박에 대해서 그와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해야 된다. 이거 화풀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쭉 해왔던 건데 예를 들면 그것이 집행률이 저조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이전 정부에서 하던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예산액을 늘려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예산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든지 효과성이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든지 이쪽 예산은 일정하게 몇 퍼센트 삭감해야 되든지 우리 예산은 전액 증액해야 되든지 이런 방식은 저는 염치 없는 예산 심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소에서 검토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어 온 것 특히 지금 문체위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이나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상임위에서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사실 지도부까지 관여해서 어느 정도 삭감 규모를 정해서 다 이미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소에 다시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폭 추가적인 삭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지도부까지 나서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서로 타협을 했던 것을 다시 깨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불어민주당이 집착을 하고 왜 이 부분 예산은 자꾸 전액 삭감이나 아니면 대폭 삭감을 추가로 주장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발목 잡기 아니면 대선 공약에서 주된 공약이었었고 지금 이미 상당 부분 대통령실 이전이나 청와대 개방이 이루어져서 청와대 개방에 대한 여러 효과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만 나오면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그래서 자꾸 대선 불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관해서는 이전 비용이 얼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는 공약을 있었고 그 공약을 믿고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 중입니다. 이게 1조 원이든 5천억이든 일정한 규모의 예산이 들지만 이것을 내년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행정체계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전해진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50년, 100년을 사용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는 이미 청와대가 국민들 품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있었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광 지출액만 하더라도 1년에 1조 8천억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소 부풀려진 거거나 아니면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관광 지출액만 하더라도 1년에 1조 8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경제적인 효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 총생산 증가 효과가 1조 2천억에서 3조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얻게 되는 다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그거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비용이 이만큼 드니까 이게 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그 1조가 들어가면 그것이 매년 1조가 들어갈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1조가 들어가든 5천억이 들어가든 저희는 1조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50년, 100년을 설계해 나가는 큰 작업 중에 하나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 예산에. 대통령실 이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수적인 예산들은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이전했든 아니면 청와대를 계속 사용하든 그 관리 비용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필요한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 비용들은 올해 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전제할 것은 복지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꾸 부자 감세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세만 하더라도 중소 중견기업의 과세 표준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억 원에서 현재 2억 원에서 5억으로 늘었고요. 10%의 특례세율은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역시 더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과 역행한다든지 아니면 실증적으로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투자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최종적인 귀착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러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지금 법인세 인하는 목표인데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지금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인데요. 네. OECD도 지방세를 포함하도 23.2%입니다. 아직도 OECD보다 높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지방 법인세 부고 그 다음에 감면을 포함한 실효세율을 그 다음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사회보험료까지 보서 단계적으로 맨 마지막에 사회보험료 및 지출 부담까지 계산해서 보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이번에 법인세율 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얻게 되는 법인세 경감률은 9.6%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 계속하신 3천억 이상의 대기업은 5.7%입니다. 꼭 마치 이것이 3천억 이상의 대규모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모태펀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제가 공감한 부분이 있지만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는 과연 이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실집행률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부족한지 충분한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된다고 생각하고요. 모태펀드도 어쨌든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법인세율보다 우리나라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외국은 당신들보다 높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이 조건이 다릅니다. 네. 그동안에 예를 들면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면서 외국은 28%니까 26% 올려줄 테니까 투자하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보다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줘야지만 저는 기업의 투자가 일어난다고. 지금 예. 계속해서 이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5.9% 총 지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4.0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8.7%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예산은 현재에 대한 지출이기도 하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대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냥 확장 재정을 한다면 결국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건전 재정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꼭 지켜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전 재정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핵심 정책 과제들이 있지만 지출을 늘리지 않고 24조 지출을 재구조화해서 다른 사업을 재구조하면서 지금 핵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 공공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줄였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사업에 우선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 보이는 것이지 그냥 숫자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큼 경제 유발 효과나 아니면 지역 경제 발전에 활성화에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물론 그 여러 사용처가 있어서 조금 더 유동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해 보니까요 골목 상권과는 무관한 주유소, 마트, 대학병원 이런 데에서 다수 대부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지자체가 추진하던 것을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지자체 예산을 전체로 내려줄 테니까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가 판단해서 계속 유지할 지자체는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지자체 예산은 전체로 같이 내려갑니다. 다만 이것을 유지할지 여부는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따져보고 지자체마다 평가해서 판단하라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정 시한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12월 말까지라고 12월 말 전에는 저는 네. 처리될 수 12월 말 전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준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준예산으로 간 예가 아마 저희 없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최악의 경우 1월 1일 날 어쨌든 마무리가 됐었는데 준예산으로 간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갈등 때문에 준예산 사태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걸 가지고 지금 예산을 결부시켜서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야가 정치적인 쟁점은 좀 걷어내고 그래서 지금 정말 민생을 챙겨야 할 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정말 법정 시한을 지켜냈으면 좋겠다 그런 게 1차적인 바람이고 어쨌든 서로 협의하거나 그래도 뭐 빨리 하는 것도 최선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최선은 아니라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복지나 담아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더 이야기를 한 것은 저희가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쟁점을 걷어내고 예산으로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정부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법정 기간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12월 말 안에 처리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다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부는 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준비인 것이지
협치를 부정하거나 우리는 당연히 준 예산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야당이 뭐 지금 예산 정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야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시는 데는 정부가 잘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말 핵심 정책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여당이 먼저 더 나서서 협의하고 이거를 법정 기간 안에 끝내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두 분 말씀에 그리고 또 정부도 나서야 된다고 하는 두 분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모든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력기관 예산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대통령실 이전은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리고 나서 청와대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같이 좀 그걸 사업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결 소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정치적인 쟁점보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도 국회의 의무입니다. 여야가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이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합니다마는 어디에 더 많이 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 차가 있을 뿐입니다. 서로 잘 협조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협치로 이번에는 꼭 법정 기간 안에 예산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매년 그냥 증액하고 무조건 새로운 사업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